자, 우리 상대 높임법의 등급까지 봤고요. 이 부분은 암기 부담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등급 나누는 기준 정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7쪽에 자, 문법 요소의 마지막인데요. 피동과 사동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문법 요소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시험 문제가 될 만한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동문과 사동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게 시험 문제가 되냐면 특정 단어들은요. 피동사로 쓰이는 형태와 사동사로 쓰이는 형태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단어가 피동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사동을 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잡아 두셔야겠습니다. 그죠? 일단 보시면 피동과 사동의 구분이라고 해가지고요. 1번 보시면 우리 왜 영어에서는 아마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게 익숙할 겁니다. 근데 국어에서는 수동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피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당할 피자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피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왜 피동의 상대되는 개념은요. 그죠? 주어가 당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주어가 뭡니까? 제임으로 하는 거. 그러면 그거 뭐라고 해요? 능동입니다. 능동. 피동의 상대되는 개념. 그 다음에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시키거나 말 그대로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시킬 사자 써서 뭐라고 해요? 사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어가 뭡니까?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겠어요? 요거 주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시험에서 능동이나 주동을 구별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 왜 고민할 영역은 아닌데 괜히 불안하시니까 한 번은 잡아드릴게요. 먹다 같은 경우를 피동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씁니까? 먹히다.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예요? 피동에 대해서 먹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능동이 되는 거죠. 근데 먹다를 사동으로 쓰게 되면 뭡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그러면 얘는 사동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다 자체만 놓고 능동인지 주동인지 파악하라는 건 문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가볍게만 잡아드리고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런 거죠. 기본적인 의미로 파악할 수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예문 보면 새우가 고래에게 먹혔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먹히다라고 쓰게 되면 얘는 새우라는 주어가 고래에게 먹는 행위를 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피동이겠죠. 피동. 맞아요. 그다음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같은 경우는요. 엄마라는 주어가 아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밥 먹도록 행위를 시키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피동, 사동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간혹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사동사는요. 사동으로 쓰이는 동사를 사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사동사는 기본적으로 국어 문장 구조에서 타동사, 이건 영어에도 쓰는 개념이죠. 타동사라는 것은 개를 서술어로 쓸 때 항상 문장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왜 이히, 리기 붙은 말들은 피동으로도 쓰이고 사동으로도 쓰여요. 이거 바꾸는 건 한국어 오랫동안 썼으면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랬을 때 이히, 리기 붙은 이런 말 자체가 앞에 밥을 같은 목적어를 취하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히리기 붙은 말이 당연히 피동이나 사동 중에 하나인데 헷갈릴 때는요. 자, 이히리기가 붙어서 사동사로 쓰이는 애들은 그 사동사가 앞에 뭘 취한다? 목적어를 취한다.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런 목적어 표지를 이용할 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를테면 뺐다에 피동이 빼앗기다, 뺏기다인데 뺏기다는 의미상 기본적으로 뭘 취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어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바꾸기 전에 그죠? 나는 깡패가 내게서 돈을 뺏었다를 그죠? 뺏었다를 요거 피동으로 바꾸면 나는 깡패에게 돈을 뺏겼다가 되는데 얘는 빼앗다 자체가 원래부터 뭐가 있어야 되는 애예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애기 때문에 목적어 표지 이용할 때
빼앗기다, 뺏기다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사동이 아니라 뭐다? 얘는 피동이다. 그래서 목적어 표지 이용할 때 요 예외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딸랑 하나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시험에 나오는 범주가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냥 하나 정도만 맞아. 이건 의미상으로 봐도요. 나는 깡패에게 돈을 뺏겼다가 이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피동사인데 문장의 의미상 목적어를 취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기준 잡고 나면 동일한 형태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파악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정리해 놓은 것은요. 그동안에 고등학교 언어 시험에서 요 범주로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요거는 뭐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얘는 원래 단어가 뭐에서 온 거예요? 보다에 전미사 이 붙여서 뭐가 된 겁니까? 보이다가 된 건데 보세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다는요. 앞에 목적어가 없어요.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피동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친구에게 사진을 보였다는 사진을 보게 했다 시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이죠. 의미로 접근해도 되고 명확하게 무슨 표지가 지금 있어요? 그죠? 사진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보였다가 사진을 이라는 목적어를 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잡히다 같은 경우도요. 얘는 어디에서 온 말입니까? 잡다에 그죠? 피동이나 사동의 전미사 히를 결합한 건데 되게 편하죠? 동해 안에서는 명태가 많이 잡힌다. 그러면 지금 앞에 목적어 없어요. 그죠? 따라서 뭡니까? 피동이고. 네, 이런 경우 마님은 머슴들에게 돼지를 잡혔다. 그러면 잡히다가 뭘 취합니까? 목적어, 돼지를 이라는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동이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잡히다는요, 그죠? 먹기 위해서 죽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사동이 되는 거고요. 명태도 복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죠. 그죠? 국산 명태 그 수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에서 잡히는 명태가 없어가지고 맨날 러시아에서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한국 사람 명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명태, 어린 명태를, 새끼 명태를 말린 걸 노가리. 그렇죠. 이거 술안주죠. 그죠. 엊그저께 장날 가보니까 노가리 구워서 팔던데. 팩으로. 그죠. 막 가운데서 팔더라고요. 젓갈 파는 옆에 노가리 구워서 파는 데 있어요. 되게 꼼꼼히 보거든요. 그런 거. 위치. 그래서 노가리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거 명태 있고, 물론 이제 얼리지 않은 걸 생태라고 하고, 얼리면 동태. 그죠? 바짝 말리면, 말리는 종류에 따라서 황태, 먹태, 북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뭐 먹태 같은 것도 이제 내장 빼고 말린 거 그런 걸 먹태라고 다 명태 종류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식생활에 정말 중요한데 이거 양식해서 직접 먹지 못하고 치어를 계속 동해 쪽에 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그 새끼 고기들. 그래서 많이 복원됐다고 하던데 지금도 이거 살아있는 거 잡아주면 한국수자원공사인가 거기에서 마리당 30에서 40만 원씩 줄걸요? 살아있는 암컷 명태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치어 만드는 데 도움이 돼가지고. 그죠. 알 때문에. 그래서 암컷 같은 경우는 그 3, 40만 원 주고. 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죠? 받아가서 배 한 척 빌려서 비용 n분의 1 하고. 그죠?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죠. 살아있는 거. 그물이 아니라 낚시로 잡아서. 그러면 하루에 한 마리씩 주 5일 근무. 150. 곱하기 4. 600. 그죠? 배 빌리는 값은 n분의 1로 나누니까. 그죠? 그러면 잘하면 이거 500. 한 달에 500 정도. 그죠? 하루에 한 마리니까 한 마리 잡으면 또 욕심내지 말자고요. 노동시간이 길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갑시다. 여기서 멀지도 않아. 그죠? 내가 싸웠더니 강릉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던데. 그죠? 그 정도니까 가서 오징어 잡이 배든 뭐든 하나 구해가지고 선장님을 구워 삶아서 명태를 잡겠다. 명태 포인트로 이동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론 한 달 내내 못 잡으면 꽝이죠. 빚만 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날리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온 말입니까? 날다에 리 붙은 건데 먼지가 날리다 목적어 없으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뭐예요? 피동이고요. 그 다음에 뭐를?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날리다가 목적어 취하니까 사동이 되는 거죠. 기준 잡으니까 너무나 편하죠. 이 문제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안기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온 말입니까? 안따에서 온 말. 안따에 기붙여서 안기다. 그러면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서라고 했을 때 지금 그녀가 안기다. 목적어 취하지 않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피동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엄마는 할머니 품에 아이를 안겼다. 안기다가 목적어 취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동이죠. 엄마라는 주어가 할머니라는 다른 대상에게 아이를 안는 행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동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5번은 잘 봐야 돼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업히다는? 없다에 희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안악내는 등에 업힌 아이를,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목적어 있으니까 이거 사동, 자, 이희, 이기 붙은 말이 목적어를 취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아이를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슛을 넣다에 걸리는 거고, 요거 등에 업히니 이렇게 꾸미네. 이거 관형절이거든요. 앞으로 넘기면 뭐가 돼요? 아이가 등에 업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업히다는 목적어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하죠. 당연히 뭡니까? 피동이죠. 그죠? 앞에서 배웠던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의 형태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를 이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건 슛을 넣었다고, 얘는 업히다와 관련해 보면은 앞으로 넘기면 아이가 등에 업히다 해가지고요. 얘는 피동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거 살짝 응용하시고요. 반면에 두 번째 예문이요. 누이는 내게만 아이를 업히곤 했다 그러면 이때 뭘 업힌다? 아이를 업히다 해가지고요. 히 붙은 업히다가 아이를 이라는 목적어를 취하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이 되는 겁니다. 목적어를 취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히, 이기 붙은 말이 취하는 겁니다. 무조건 문장에 목적어가 있다고 해서 사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38쪽은 약간 응용된 형태죠. 그래서 사동 표현이 없는 거 그러면 일단 사동사를 만들어주는 이히, 이기 붙은 말 먼저 찾아야겠네요. 여기서는 뭐 있어요? 1번에서는 여기. 뭡니까? 뜯다에 뜯기다. 여기서는 뭐 있어요? 그렇죠. 날다에 날리다. 여기서는요? 그죠. 보다에 보이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요? 들다에 들리어 이렇게 되는 거죠. 들다, 들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왜 목적어를 취한다는 게 목적어는 성분이니까 의미상 을, 를을 붙여서 해석되면 되는 거지 을, 을이 꼭 시각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1번은요. 어떻게 해석되죠? 목동이 양들에게 뭐를? 풀을 뜯겼다 이렇게 연결되죠. 붙어가 붙었지만은 기능상 풀을 뜯겼다 해가지고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사동이겠네. 그죠? 2번은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그죠? 목적어 취하는 거죠. 3번은요. 태희는 뭐를? 반지를 유진에게 반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우리 목적어라는 성분은 기능상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을, 을이 표면적으로 붙어 있지 않아도요. 해석상 을, 을을 붙여서 해석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 응용하셔야 되죠. 성분은 철저하게 형태가 아니라 뭐로 접근하는 개념이었어요? 기능으로 접근하는 개념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소형의 양손에 무거운 뭐가 보따리가 들리다라는 거니까 얘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보따리를 들리다가 아니라 보따리가 들리다 해가지고요. 그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고요. 자, 목적어 여부로 파악하기는 하는데 다만 목적어 기능을 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을을이 꼭 붙지 않더라도요. 해석상 을을을 붙여서 해석이 되면 그죠?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배웠던 거 종합적으로 응용해 보시고요. 요거 알면 어렵지는 않죠. 한번 보시고요. 39쪽 가보죠. 이제 여기부터는 맞춤법이 들어갑니다. 맞춤법. 사실은 맞춤법 같은 경우에 뭐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이제 규정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 얘도 규정이 본문에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본문에 주어진 설명을 이해해서 어떻게 적는 게 맞는 것인가 보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게 어문 규정이라고 해서 지도를 잡아드리면 어떻게 적는가라는 게 관련된 게 바로 한글 맞춤법이 되는 거고요. 맞춤법에서 이제 적는 것과 더불어서 띄어쓰기도 들어가겠죠. 띄어쓰기도 적는 것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명확하게 쓰는 거. 그죠? 이를테면은 뜨이다와 그 다음에 띄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이건 둘 다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이다라는 의미고 얘는 눈에 뜨이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의미에 따라 쓰는 범주까지 들어가는데 현행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의미에 따라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 쓰는 건 설명은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고요. 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전 문제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문서 고쳐 쓰기에서 이제 어휘적인 차원의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올해 시험 나온 거 보면 과도하게 쓰이는 외래어, 이를테면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을 기본 계획이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환수와 환급의 차이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무슨 가나라 순으로 외우는 어휘보다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어휘들 중에서 의미를 좀 분명히 잡고 써야 되는 거. 특히 이제 순 우리말보다는요 한자 범주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막 이렇게 가나라 순으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것보다는요 한자어 중에서 기존의 시험에 나왔던 것들 좀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단기 암기로 그냥 딱 시험용으로 암기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나라가 또 끝이죠. 아니 왜냐하면 문서 쓸 때 모르는 거 있으면 당연히 공문서 작성할 때 뭐 찾아보면 돼요? 서점 찾아보면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걸 뭐 평상시에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평상시 암기보다는 이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용 단기 암기로 우리 한번 정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 1월 달 되면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그 정규 수업 외에 야간에 뭐 1월 달이나 2월 달에 야간에 이렇게 보충 수업 할 수 있는 시간을 정규적으로 좀 마련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래 우리 세팅은 정규 수업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세팅이니까 번외적인 거. 그래서 뭐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런 것들은 그때 좀 단기적으로 정리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연히 11월 되기 전까지 뭐 바짝 신경 써야 돼요? 국어 하는 거 하면서 뭐 행정법하고 행정학 끝내야 돼요. 그래야 11월 달에 특히 행정법, 행정학은 과거 기출문제가 여전히 유효하죠. 그죠?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국어, 영어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11월 전까지 다른 데서 최소한의 것만 하고 알차게 하되 최소한의 것만 하면서 행정법, 행정학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1월에는 그 어떤 과목이 기출문제 들어가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념이 완벽히 습득되진 않았어도 이게 도대체 어디쯤에 나오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 건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습득이 안 된 거지 이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해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수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른 거 다 먼저 완성된 1월 이후로 미루는 겁니다. 그죠? 저한테 국어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부분 고마워하잖아요. 국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험 축에서 뭘 먼저 해야 되는 거를 명확히 알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실패한 친구를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기본이 돼야 돼요. 행정법, 행정학이 중요합니다. 국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어려운 거 하지 말고요. 그죠? 그 시간에 행정법, 행정학 하세요. 제가 다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채워드리잖아요. 국어에서 문제 안 되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게 한글 맞춤법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 얘는 뭐냐면 이런 거죠.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데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뭐라고 불러요? 부추. 그죠? 부추. 우리만 아는 거, 그죠? 근데 지역방언에서 뭐 솔이나 정부지 그러면 얘를 뜻하는 단어가 부추도 있고 솔도 있고 정부지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뭘 표준어로 삼는다? 부추를 공식적인 표준어로 삼는다. 이게 표준어 규정에서 정리를 해주는 건데 요 범주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공문서 고쳐 쓰기에서 최소한의 어휘 기본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용으로 제가 규정에 상당히 많은 어휘가 있는데 뒤쪽에 필수적인 것만 몇 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살짝 그 부분 진도 나갈 때 복습하면서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이 표준어 규정이 부수적으로 들어간 게 어떤 어휘가 표준어인 거와 더불어서 표준 발음법. 이게 2025년 국가직 9급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규정 이해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체계를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할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외래어 표기법은 오히려 어떤 각도에서 출제가 되냐면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이를테면은 앙코르라고 해야 되냐 앵콜이라고 해야 되냐 요걸 묻기보다는
과도하게 쓰이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거.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기본 계획으로 다듬어 쓰는 거.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더치페이를,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얘기했듯이 각자 내기. 이거 국립국어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듬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러브샷은 제가 정말 사랑 건배라고 다듬었더라고요. 사랑 건배. 완전히 무슨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재밌는 게 그렇게 다듬는 말도요. 국립국어원에서 공문서 공공 언어 바로 쓰기 해가지고요. 다듬어야 되는 과도한 외래어나 일본어를 공공 언어 바로 쓰기라고 해서 그 200개 정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집중적으로 해서 그냥 그것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고, 외래어 표기법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은요, 학교 문법에서 현재까지 출제된 게, 그러니까 한 2007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학교 수능 국어 문법에서 로마자 표기법은 제시문 형태로 딱 2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빈도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외우는 범주는 아니고 규정을 보는 법. 예를 들면 어말이나 자음 앞에 쓰였을 때, 이런 말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는 법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시험에 나온 범주 맞춰가지고요.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죠? 자, 다만 맞춤법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적는 게 바른 것인가라는 것은요, 규정을 설명형으로 주고 선택지에서 거기에 맞는 거 찾는 것들 나오기 때문에 규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총칙과 관련해가지고요, 총칙에 따른 표기 사례 연결하는 건데, 총칙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소리대로 적는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고, 소리대로 적은 것의 사례,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의 사례를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거예요. 한글 맞춤법 총칙을 보면 1항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교재 같이 볼게요.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뭐대로 적대? 소리대로 적대, 뭐에 맞도록?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이런 거죠.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되게 쉬워요. 표준어를 말 그대로 뭐대로 적는 겁니까? 소리 나는 대로, 발음대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바다. 그러면 표기와 발음이 뭐합니까? 일치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발음해요? 어깨. 그죠? 설마 어깨를 어깨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깨. 그죠? 왜 깨라고 발음? 이건 관습적인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원래는, 그죠? 원래 이 양자가 조을 뭐예요? 한자로 양이거든요. 한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조을 양인데, 다만 첫머리에서는 사람들이 편하게 뭐로 발음해요? 양으로 발음하거든요. 그러면 발음 나는 그대로 양심이라고 적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소리대로 적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중요한데,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맞춤법에서 모든 것을 소리 나는 대로만 적는다면 우연히 발음이 일치하는 어휘들은요, 그죠? 표기로 의미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왜 맞춤법의 목적 자체가 정확하게 적어서 적은 걸로 의미를 구별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나오지만 명사 꽃에다가 조사 이가 결합하면 어떻게 발음해요? 꼬치. 그 다음에 닭고기 같은 거 막대기에 꿰서 파는 것도 뭐라고 불러요? 꼬치. 그죠? 얘도 발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꼬치라고 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소리대로만 적는다면 얘도 뭐로 적어야 돼요? 소리대로 꼬치라고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닭꼬치도 뭐로 적어야 됩니까? 꼬치라고 적어야 돼요. 그러면 야! 이런! 꽃이 떨어졌어가. 그죠? 말 그대로의 그 어설픈 영어로 써보자면 플라워가 떨어졌다는 건지, 아니면 닭꼬치 먹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건지. 그죠? 예. 축제 때 보니까 이만한 거 5,000원에 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2개 사서 집에서 먹었는데 배부르더만. 그죠? 예. 가슴살 아니고 다리살에 가깝던데? 먹어보니까 식감이. 그래서 이거를 5,000원이면 꽤 괜찮더라고요. 다리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꾸겨 놓은 건데 하나는 데리야끼 맛, 하나는 매운 양념 맛을 해서 두 개 사 먹었습니다. 그죠? 예, 집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죠? 그때 오지 그랬어. 자, 내년을 기약하면서 그죠? 올해 우리 미래 주무관들의 기태형을 찾아라는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죠? 뭐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해볼까? 그죠? 기태형을 찾아라. 역전 근처에서 찾기. 그죠? 어차피 크리스마스 때 다 쓸쓸하잖아. 오! 광역딜입니까 이것도? 미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태형을 찾아라 한번 해서 역 앞에서 기태형 찾으면 뭐 이렇게 우리끼리라도 그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수험생이니까 아주 가볍게 눈 내리는 풍경 보면서 뭐 맥주 한 캔 정도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파이팅 외치고 헤어지면 되는 거죠. 뭐 송년회겸 겸사겸사해서 크리스마스 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만 쓰게 되면 그죠? 표기로 의미가 구별이 돼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원칙으로 보완을 하는 건데 이거 잘 두세요. 어법이라면 우리가 물론 문법 체계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맞춤법에서 얘기하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우리 교재 나와 있죠? 뭘 밝혀서 적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형태소에 뭘 밝혀서 적는 거?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이를테면 명사 꽃에다가 조사 이가 결합했을 때는 발음은 꽃이라고 하지만 이럴 때는 각각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꽃, 그죠? 꽃이라는 명사의 원형 밝혀주고 그 다음에 조사 이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그 규정에 보면 조사가 결합할 때는 그죠?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거기에 맞게끔 써왔던 거죠. 거기에 맞게끔 받아쓰기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본능적으로 잘 적는 거고요. 그러면 늙는 같은 경우도 어떤 거예요? 얘는 뭐에다가? 늙다에 늙에다가 엄이 뭐가 붙은 거예요? 능 붙은 건데 우리는 당연히 표기할 때 늙는이 아니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그죠? 이것도 뭡니까? 어강과 어미를 다 뭘 밝혀 적는 거예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우리가 약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뭐하고 뭐가 결합한 거예요? 밭에다가 을 결합한 거고 발음은 물론 뭐로 나기는 해요? 밭을이라고 발음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체언에 조사가 붙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약속을 했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써왔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을 때는 밭과 을에서 각각을 원형대로 적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특정 단어의 표기를 보고 얘가 그러면 소리대로 적은 것이냐 어법에 맞도록 즉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냐 어디에 부합하는가 어디에 부합하는 사례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고 얘가 어떤 형태소가 결합된 것인지 알면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 1번 문제가 저는 2025년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시문형 언어 문제에서 스타트 라인이 항상 이거예요. 맞춤법은 이거여서 얘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이 먼저 나오기는 했어요. 그죠? 자, 총칙이 나와 있고요. 항상 옛날 문제지만 얘가 오히려 요즘 유형의 문제 맞는 거예요. 이 총칙의 의미를 뭐하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첫 번째 기억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표음주의. 표음주의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뭐대로 적는 거? 소리 그대로 적는 거고요. 다만 이 원칙을 적용하면 한 단어의 발음이 여러 가지로 실현되는 경우에 소리대로만 적는다면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뭡니까?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 해가지고요. 이 총칙 1항의 의미를 짧은 지문 안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와 연결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보세요.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요. 적은 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걸 줬겠죠. 근데 살코기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건 형태수 분석 뭐하고 뭐가 결합한 거예요? 살과 고기가 결합한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원형대로 적는다면 뭐라고 적어야 돼요?
살과 고기로 적어야 되는데 살코기로 적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법에 맞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게 아니라 살 더하기 고기 했을 때 얘가 거센 소리 코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에 따라 적은 겁니까? 기억의 소리대로 적은 겁니다. 그죠? 원형을 밝혔다면 살, 고기라고 각각의 원래 형태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죠? 살 더하기 고기 했을 때 살코기라고 소리 나는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논의로 적지 않고 논의로 적음. 자, 원래 얘는 의논할 뭡니까? 논인데 뭐로 적었다는 거예요? 논이라고. 사람들이 실제 발음을 편하게 논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뭐대로 적은 거예요? 소리대로 적은 겁니다. 원래는 논인데 그죠? 사람들이 실제 발음하는 그대로 논의라고 적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니은에 해당하는 건데 어법에 맞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건데 얘는 뭐에다가 뭐가 결합한 거예요? 급에다가 뭐가? 희가 결합했는데 급희가 아니라 급과 희 그러면 급과 희 각각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거죠. 따라서 3번 같은 경우도요. 니은의 예로 적절한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 왜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달다리가 아니라 다다리 그러면 얘는 뭐가 결합한 거예요? 매달, 한 달, 두 달 할 때 달 더하기 달에다가 뭐가? 이가 결합한 건데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면 달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첫 번째 것을 달이 아니라 뭐로 적었어요? 다라고 적었으니까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게 아니네요. 따라서 4번 같은 경우는 니은의 예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실제 뭐하고 뭐가 결합했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근데 다 주고 있잖아요. 살과 고기 만났는데 살고기 아니라 살코기. 얘는 원래 논인데 이렇게 논으로 적는다. 급과 희 만났을 때 급희가 아니라 급희. 그 다음에 달달이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달 더하기 이가 된 건데 실제 적을 때는 첫 번째를 달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다라고 적는 거니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원칙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이거 괜찮죠? 요게 맞춤법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기본이 되고요. 다음 출제 키워드 보시면 사전에 올리는 순서 나와 있는데요. 얘도요. 시험에 나오면 요 순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이제는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사전에 올리는 순서는요. 요거 봤을 때 자음은 되게 연상하기 편하죠. 그죠? 그냥 뭐라고 우리가 외웁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한데 다만 같은 계열의 뭐가 바로 뒤에 나와요? 된소리 계열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인데 쌍기역은 기역 다음에 쌍디귿은 디귿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음 같은 경우는 요 순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 순서를 주는데 좀 우리가 편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한글 배울 때 기본 모음 10개 배우잖아요. 그 기본 모음 10개가 뭐예요? 예, 그렇죠. 아, 야, 여, 오, 요, 우, 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이렇게 해서 기본 모음 10개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기본 모음 10개 배치한 이유가 첫 번째 축구 포메이션 4-4-2입니다. 그죠? 4-4-2인데 뭐 요즘에 유용한 포메이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4-4-2인데 첫 번째 줄은요. 기본 모음 다음에 이를 결합한 게 바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아 다음에 아의 이를 결합한 뭐? 에. 요거 다음에는 예. 요거 다음에는 에. 요거 다음에는 예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의이도요. 이를 결합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 의가 들어가는 말이 나오고 맨 끝에 뭐 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가 조금 복잡한데 오 다음에는요. 아, 에, 이가 붙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니까 애가 붙으면 모음조와 따라서 요 애가 붙겠죠. 그래서 오에 아 붙은 거, 에 붙은 거, 이 붙은 거. 그러면 우는 반대로 자 아에 이가 아니라 에, 이가 붙는데 우가 음성이니까 애가 붙을 때는 요 애가 붙겠죠. 그래서 에, 이 붙으면 뭐 나와요? 붙어서 워. 그 다음에 에 붙어서 왜, 이 붙어서 뭐
예, 위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상식적인 범주기는 하고요. 다만 시험에는요. 순서 주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받침도 어쨌든 가나다 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계열의 받침 쭉 나오고 그다음에 니은과 니은 계열의 받침들 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보세요. 이런 가볍게 보세요. 기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런 문제 나오면 다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들 주는 게 기본이겠죠. 여기서 초성에서 달라지면 너무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음의 순서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오 계열이 먼저 나온 다음에 오에 아, 에, 이 결합한 게 나오고 그다음에 오, 요, 그다음에 우 나오고 결합한 말들 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4개 중에는 뭐 오가 들어간 말들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둘 중에 먼저 나오는데 자음에서 리을이 먼저예요? 시옷이 먼저예요? 리을이 먼저죠. 그래서 리을, 미음, 리을, 시옷해서 리을 계열의 받침들 쭉 나온 다음에 미음, 비읍, 시옷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이고요. 그다음에 모음 순서 보면 와, 광명이 3번, 규탄의 유는 뒤에 나오니까 얘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 남았을 때 적용하는 거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니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우리가 종이 사전 쓰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요 문제가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사전 등재 순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출제 키워드 21. 여기부터는 규정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사실 맞춤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이런 경우에는 형태소의 원형, 본 모양을 밝혀서 적어라라는 것들을 세부적인 경우의 수로 쭉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는 게 한글 맞춤법 57개의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이럴 때는 이를테면 체언의 조사 결합할 때는 체언과 조사 각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라. 이런 것들을 쭉 57개 항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문 규정집을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고 자다가도 생각 안 나면 책 다시 훑어보니까. 원래 그 홈페이지에 외부로 올라와 있는데 파일로 뽑아서 항상 옆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보고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도 갑자기 몇 항인지 생각 안 나면 갓길에 차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래요. 거의 문법 변태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서 깝깝해가지고 명확하게 찾아보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거는 규칙 한번 봅시다. 한글 맞춤법 소리와 관련해가지고요. 된 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그죠? 요거를 이제 규정해 놓은 부분인데 설명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먼저 1번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우리 왜 앞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규칙 했거든요. 경음화 현상, 된소리 되기라고 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외울 필요는 없는데 국어 단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뭐 뒤에 교체할 때 있어요. 안 울림 소리 뒤에 뭐가 올 때? 된소리에 짝이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구두버서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서조가 오거나 아니면 어간 받침 소리 뭐 뒤에서 니은 미음 뒤에 뭡니까? 구두버서조가 오게 되면. 그죠? 물론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거지만 그냥 암기할 때는 구두버서조라고 하면 되죠.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결과는. 그죠? 이럴 때는 뒤에 나오는 얘네들이 반드시 뭐로 발음이 됐었어요? 된소리로 발음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는 발음의 규칙을 얘기한 거고 지금은 적는 규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분히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그때는 특별히 설명되는 규칙이 없으니까 두 모음 사이에서 그냥 된소리가 나거나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서 된소리가 날 때는 그냥 어떻게 소리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안쓰럽다 같은 경우는 얘는 이게 지금 어감 받침 니은 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사람들이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이건 관습적인 거니까 된소리로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축잔차도요. 어와 우라는 두 개 모음 사이에서 쌍지읒이라는 된소리가 나고요. 헬쓱하다나 헬쑥하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얘는 두 개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 나는 거고, 헬쑥하다는 뭡니까? 갑자기 리을 받침 다음에서 된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규칙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어휘들은 그냥 뭐로 적어라? 된소리로 적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관습적인 범주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두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날 때는 된소리로 적어라.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다음에 된소리로 발음될 때는 된소리로 적으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규정 자체를 명확히 이해해야 되는 건 오늘 2번까지 마저 정리할게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입니다. 잘 보세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어디예요? 기역, 비읍이 다 뭐에 들어가죠? 안울림 소리죠. 그러면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 버서조가 오면 무조건 뭐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설명을 해놓은 규정인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우리 왜 국수라고 발음했을 때 해볼게요. 국수라고 발음을 했을 때 이렇게 발음되는 표기 형태는 두 가지겠죠. 경우의 수. 어떻게 적어도 이렇게 적어도 국수라고 발음되고 이렇게 적어도 뭡니까? 당연히 국수라고 발음을 해요. 그죠? 특히 이렇게 적었을 때는 안울림 소리 다음에 구두버서조는 무조건 뭐로 발음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국수라고 발음했을 때 이렇게 발음될 수 있는 표기는 하나,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뭐로 적을지 기준을 잡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은 거냐면 이런 거죠. 자, 한 단어 안에서 이런 거요. 기역이나 비읍 받침 다음에 된소리가 나타날 때, 그죠? 기역이나 비읍 받침 다음에 된소리가 나타날 때는 이 앞에, 수 앞에 이 앞 음절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없으면, 그죠?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니까 수라는 발음이 없으면, 그러면 얘를 뭐로 적지 않는다?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을 때 국수라고 했을 때 기역 받침 다음에 된소리 발음이 나타나는데, 음절이 나타나는데 이 앞에 국에는 수라는 발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없으면 뭐로 적지 않는다?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고 수를 그냥 뭡니까? 예사소리 수로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규정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 법석도 해볼게요. 이를테면 우리가 법석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적어도 석이라고 적어도 안울림 소리 뒤에 시옷 왔기 때문에 뭐로 발음되고요? 법석이라고 발음되고요. 원래부터 이렇게 적어도 뭐로 발음될 수밖에 없어요? 법석이라고 발음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안울림 소리 다음에 구두버소조는 예외 없이 무조건 뭐로 발음되니까? 된소리로 발음이 되니까. 그러면 둘 중에 뭐로 적어야 되지? 기준을 마련해 준 겁니다. 비읍 받침 다음에 썩이라는 된소리 음절이 나타나는데 이 앞에 법 속에는요. 썩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럴 때는 뭐로 적지 않는다?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적는 겁니까? 적을 때는 석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적어도 발음은 어떻게 하니까? 법석이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깍두기, 뚝배기, 욱신거리다. 자, 이 원리를 이해하면 얘네들 적는 방식도 우리가 충분히 다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깍두기 같은 경우도 무조건 어떻게 발음돼요? 그죠? 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안울림 소리 뒤에 디귿이 뭐로 발음돼요? 뚜라고 발음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깍두기를 또 갑자기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아니야, 우리 그죠? 이러지 맙시다.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지 맙시다. 악몽이야, 악몽. 그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깍두기 이렇게 발음되고요. 뚝배기도 어떻게 발음이 돼요? 뚝배기.
그죠? 욱신거리다도 어떻게 적든 뭐예요? 욱신거리다. 나머지는 안 적을게요. 그럼 보세요. 이 규칙이죠. 지금 한 단어 안에서 기역 받침 다음에 뚜라는 된수리 음절이 나타나는데 이 앞에 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는 깍깍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없으니까 얘 뭐로 적지 않아요? 된수리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표기할 때는 뚜가 아니라 뭐? 두. 마찬가지 뚝배기도요. 기역 받침 다음에 빼라는 된수리 음절이 나타나는데 요 앞에 빼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를 된수리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표기는 배라고 하는 거고 욱신거리라도요. 마찬가지죠. 기역 받침 다음에 뭡니까? 신이라는 된수리 음절이 나타나는데 이 앞에 욱 속에 시나 신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된수리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을 때는 신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제가 외우라는 겁니까? 아니죠. 시험에 나오면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 몇 항 해가지고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한 단어 안에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앞 음절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으면 뭐로 적지 않는다?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가 딱 보기에 나온다고요. 그럼 그거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맞는 표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전 시험 같으면 외워서 풀어야 됐던 건데 지금은 규정이 나오니까 한번 저하고 적용해 보면 다시 나왔을 때 금방 응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편해진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이 개념 확인 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이제 되게 쉽네요. 그죠? 해보죠. 위에 이 규정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얘는 발음 어떻게 돼요? 싹둑 이렇게 발음되는데 기역 받침 다음에 뚝이라는 된수리 음절을 나타내는데 앞에 뚝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로 적으면 안 된다? 된수리로 적으면 안 된다. 그래서 표기 자체는 뭐예요? 예, 발음은 싹둑이라고 하지만 표기는 된수리로 적지 않는다. 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깍둑 썰리기 같은 경우도요. 발음은 깍둑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받침 다음에 기역 받침 다음에 뚝이라는 된소리 음절이 나타나는데 앞 음절에 뚝이라는 음절이 없어요. 없으면 얘를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제대로 둑이라고 적었네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3번 이제 이 규정을 제대로 응용하면 다른 단어 나오도 할 수 있죠. 얘도 발음 자체는 어떻게 돼요? 해보죠. 북적. 그래서 기역 받침 다음에 쩍이라는 된소리 음절 나타나지만 앞에 쩍이라는 음절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4번도요. 왁자 직걸이라고 했을 때 직걸은 문제가 안 되고 얘가 문제죠. 그렇죠. 발음은 왁자 이렇게 되는데 쉽잖아요. 기역 받침 다음에 짜라는 된소리 음절 나타나지만 앞에 짜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기역 받침 뒤에 얘를 뭐로 적지 않는다고?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 규정 보면서 얘를 뭐라고요? 자라고 표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되죠. 그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규정 보고 이 규정의 의미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이 규정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좀 귀찮기는 해도 그렇게 막 까다로운 범주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 음절에 같거나 유사한 음절이 겹쳐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죠? 요거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다 왔어요, 이제. 우리 싹싹하다는 1번으로 적어야 해요? 2번으로 적어야 해요? 1번으로 적어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규정이 있지만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해보면 지금 기역 받침 다음에 뭡니까? 싹이라는 음절이 나오는데 앞에 싹이라는 음절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으면 반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게 아니라 된소리로 적어야겠죠. 그래서 뭐가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제대로 주어진 걸 이해하면 맞춤법에 적용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도 낯선 어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맞춤법상 낯선 어휘에.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응용도에
보시고요. 자, 우리 다음 주는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만 강의 보시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공지는 했는데, 우리가 여기가 학원이기보다는 공적 시스템 속에 있는 곳이어서 빨간 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행정법, 행정학, 그 다음에 좀 늦게 합류하신 분들은 제가 그때 미션 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전공 과목 중, 선택이 아니죠, 이제. 전공 과목 중에 뭘 바짝 끝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한국사 빨리 한 바퀴 정리하라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추석 연휴 활용해가지고 잘 정리하시고, 그죠? 하루 정도는 쉬셔도 됩니다. 이틀은 안 돼요. 예, 긴 연휴 중에 딱 하루만 허용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날은 좀 그래도 아직 수험생이니까 충분히 공부 좀 합시다, 그죠? 우리는 다다음 주에 볼 겁니다. 추석 연휴 때 나와서 기다리면 안 돼요. 여기 문도 안 엽니다, 그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오.